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대중에게 드러냈습니다. 일부 여론에선 푸틴이 직접 칼슨과의 인터뷰에 응했을 리가 없다며 대역을 썼거나 조작된 영상일 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요한 건 다음 달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왜 러시아 국민이 푸틴을 지지해 주는지 증명하는 시간을 미국의 유명 언론인의 입을 통해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친서방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던 지난 시간과는 분위기가 반대로 돌아가는 양상인데, 저는 이번 주 시황방송을 통해 왜 러시아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이에 따라 펼쳐지게 될 미래 시나리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인 The World Ahead 2024에서 미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의 연결고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이 연결고리에 대해 좀 더 깊숙이 파헤쳐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러시아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푸틴 대통령의 재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총 5번의 연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크게 두 가지의 목차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푸틴의 정권 연정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의 진정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푸틴의 재선이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내게 될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 주 방송 역시 저는 출연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목소리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도 끼고 해서 방송 준비하는 시간이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목소리로만 설명을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경제적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체크해 드릴 부분은 자원입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자원이 어떠한 수송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본질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국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러시아가 막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의적인 명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리적인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은 사실 이 자원의 수송 경로에 답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2024년도 시황 전망 관련된 영상 하나 찍어 드렸었고, 그때 주력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제시한 24년도에 대한 경제 전망이었었는데,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러시아 푸틴 인물 뒤로 물음표가 나와져 있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의 실루엣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따져보게 되면은 러시아 푸틴 뒤 백그라운드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구조가 그려지게 돼요. 물론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해놨지만은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벌써 여기 실루엣을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커넥션을 갖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를 좀 더 오늘 방송에서 구체화 시켜드리도록 할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러시아와 미국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럽의 균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잡고 가시는 게 오늘 영상을 통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써놨죠. 러시아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의 공동 목적이 있다라면은 유럽, 특히 서유럽권 나라들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균열,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협력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렇게 커넥션을 이어놓은 진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다음 화면 보시면서 지도를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지정학적 요인이 있어요. 본래 전통적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이쪽 지역들은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냉전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소련이 붕괴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으로 쪼개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가 우크라이나 지역이에요. 제가 색칠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하얀색 경계선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가 우크라이나 지역. 그래서 이 크림반도가 있는 이 지역까지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바닷길, 해상 경로를 통해서 진출을 하려면은 이쪽 흑해 지역으로 나가거나 이 위쪽에 북극해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빙산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항로이죠. 그래서 이 아래 지역, 흑해 지역을 통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교롭게도 이 부분을 딱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련으로 하나의 나라일 때는 이쪽에서 활동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저지가 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서방 세계를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러시아하고 대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원래는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 체제였었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게 되면서 본래의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친미, 친서방의 외교 스탠스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해상 경로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인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더 이 크림반도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전쟁까지 이게 전이가 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서방 체계가 이 나토라는 연합군과 함께 세트로 팀이 되게 되었고, 여기에 러시아가 대립을 하는 구조로 동유럽 전선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체제, 같은 연합 체제에 있었던 유럽 국가들이, 여기 나토 가입국 유럽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유럽 국가들하고 우크라이나가 친하게 지내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유럽 국가들하고의 자원 교류를 끊어내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로 또 보시게 되면은 이쪽 러시아의 비보르크, 우스트루가라는 지역에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들이 이쪽으로 집결을 한 다음에 이 빨간색 선,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스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라는 곳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러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자원이 서유럽으로 통하는 이 경로가 차단이 되게 됐다는 거죠. 러시아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따라서 매장되어 있는 자원도 굉장히 많고 러시아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 수출로 먹고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독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독일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산업이 하나 있죠. 우리가 길가에서 만날 수 있는 독일산 상품을 딱 생각해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BMW, 즉 자동차가 생각이 바로 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나라는 자동차 제조 수출 산업으로 먹고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 제조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필요한 그런 재원들을 이 러시아 같은 나라를 통해서 수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무드 속에서는 러시아는 자원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독일은 이렇게 수입받은 자원을 통해서 물건을 찍어내고 그렇게 찍어낸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서 먹고 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평화의 무드가 깨졌습니다. 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토를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러시아가 화가 났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서유럽에다가 자원 안 대주겠다. 니네 이걸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자원 안 대주면 니네 힘들어지는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굶어 죽어봐라 하면서 이 길목을 차단하게 됐던 거고, 이에 따라서 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 유동성 이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022년도에 발생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인플레이션에다가 푸싱 압력을 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뭐 7%, 8%, 막 9%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막겠다고 했었던 게 금리 인상이죠. 그것도 고강도로 금리를 땡겨 올리게 된 게 바로 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금리 인상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런 배경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이 서유럽 경제가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 문제를 같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원을 데꼬는 데 비용은 올라갔는데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버리게 되니까 수요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개념입니다. 여기에 타격을 받게 되니까 유럽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유럽을 향해서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너희가 우크라이나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를 손절했다가 우리가 자원줄을 끊어버리게 되니까 니네 굶어 죽지 않느냐 하면서 앞으로 우리 말을 잘 들어야지 니네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우리한테 협력해. 우크라이나를 돕지 마. 라고 하는데 지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러시아의 의존도가 낮은 국가 간의 균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은 러시아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자원줄 차단이 굉장히 심각한 경제 피해로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과 같은 나라는 자원 수입을 받아서 물건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산업 생산력이 낮은 나라들, 즉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비중이 산업 생산이 주력이 아닌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딱히 러시아한테 고개를 숙이고 잘 보일 필요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나라와 이 나라가 EU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통화도 유로 화폐를 쓰고 경제도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서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자원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이 점점 불만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피해에 대한 페널티를 얘네가 다 맞아야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같이 논아 먹어야 되는 거냐. EU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유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에 따른 경제적 책임이 생긴다 하게 되면은 얘네들만 문제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는 같이 덩달아 경제적 페널티를 논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바에는 우리 EU로 묶어 있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떨어져 나가겠다 하면서 독립된 국가로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여기 아래에 있는 기사 3개 먼저 보시게 되면은 네코가 석잔대, 우크라이나 지원 두고 분열하는 EU, 그리고 독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니네 EU에 가입하지 말아라.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반대 여론들이 우세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들 확인되고 있고, 동유럽 전쟁 회의론, 이거 전쟁 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결집하는 데 있어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도생격으로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좀 먹고 살 게 튼튼해야지 좀 더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각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만을 챙기기에도 급급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기사 내용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29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 기금을 조성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물음표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쓰는데 전쟁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정만 계속 손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 껐뜩하면 얘네들 뭐 미국 재정이 부채 한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 뭐 디폴트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의존도가 낮은 나라와 높은 국가 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분열 상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만한 여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굉장히 우세한 입장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푸틴은 그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재선에 도전하는 거고, 지금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서유럽을 상대로 한판승을 거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승기를 잡은 데 있어서의 배경은 자원입니다. 서유럽으로 가는 자원줄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서유럽 국가들 간에 균열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셈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질질질질 계속 끌리면서 끝장이 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더 이상 진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경하게 러시아 군대를 막아줄 태세를 갖췄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딱 틀어 막아줬다 하게 됐으면은 아마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승기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지원을 지속하면서 전쟁이 이어지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시간 동안 이 서유럽 국가들이 부족해진 자원을 미국이 대신 공급을 해줬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기름값이 폭등을 했어요. 1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됐는데 러시아는 자원줄을 끊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스스로 자원 수출기를 끊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진 자원줄을 누가 채워줬느냐? 저기 멀리서 미국이 채워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기름을 미국이 판매해 주게 되면서 높아진 원유 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러시아가 유럽에 팔아야 되는 그 기름들을 미국이 대신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값은 누가 올려줬다? 러시아가 올려줬다. 전쟁을 하면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밑에 세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대통령으로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자원줄을 끊어내게 되면서 서유럽을 균열시키면서 그래서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자국의 지배력, 즉 국민적 지지, 우크라이나 전쟁 잘했다라는 그 국민적 지지 이거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높아진 유가에 힘입어서 기름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올라지게 되면서 비용 인플레, 공급 충격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 높아져 있는 물가를 잡겠다고 고강도의 긴축을 하는 가운데 수요 충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페널티, 물론 이건 유럽 국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사항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통사항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이권을 하나씩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에 따른 베네핏을 가져간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이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만 손해대로 다 보고 그 이상의 뭔가 베네핏이 없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저는 재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왜 아까 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이라는 공통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자, 그럼 이런 러시아 독주 체제 이것을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 용인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자라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대항마를 할 수 있는 이 BTC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유럽이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경로는 노르트 스트림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BTC라고 해서 여기 아제르바이잔 국가의 바쿠라는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조지아의 트빌리시 지역 그리고 터키의 제이한하고 연결되는 이 BTC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죠. 노르트 스트림에 대항마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수송 경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 서유럽으로 자원 수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러시아를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BP라고 해서 브리티시 페트로리움, 영국의 석유 회사이죠. 이들이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무려 30%까지 가지고 있어요.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구, 즉 뭐 영미권 국가라고 할게요. 영미권 국가 이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자꾸 이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지네들이 갖고 있는 이 자원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려고 한다 하면은 단언컨대 노르트 스트림을 대항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돌리게 하면서 유럽에 대한 입지력을 낮추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카스피해 지역에 묻혀져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수송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자원 수송에 대한 힘, 이것을 굉장히 크게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BTC 파이프라인은 왜 크게 작동을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유럽이 이걸 통해서 자원을 받으면 되는데 이거가 돌아가지를 못하게 또 여긴 또 막아놨어요. 왜? 중동 지역의 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의 분쟁이 해소되면서 이 라인이 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이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이란이 있는데 이란하고 중국이 아직까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게 되면 또 중국이란 나라의 자원 수송 경로가 또 열리게 돼요.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드리게 되면은 노르트 스트림을 열면은 러시아가 좋아지고 그리고 BTC를 열게 되면은 중국이 좋아지게 된다. 근데 이게 상대성이 또 있어요. 러시아가 까불면은 BTC를 열면 되고 중국이 까불면은 노르트 스트림을 열면 됩니다. 즉 어떤 자원 수송 경로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러시아의 이권 혹은 중국의 이권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동 지역 내 분쟁에 의해서 BTC가 막힌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를 열어놓으면서 이 노르트 스트림 라인의 이권이 집중되게 할 수 있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기를 막아버리면서 이 BTC 라인을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게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권 개입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거를 컨트롤 한다라면은 일정 기간 동안 여기를 풀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여기를 풀어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다 러시아, 중국 다 힘을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되신다 하게 되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The World Ahead 2024 요 표지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을 때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다 라는 이야기 하게 되면서 북반구 지역의 계절이 겨울이면은 남반구 지역의 계절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면은 여기는 여름이다 이런 표현하게 되면서 상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국 시진핑이 있고 여기는 러시아 푸틴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란 나라에 여름을 안겨다 준다면은 그 똑같은 시기 동안 이 아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쪽 러시아에게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은 중국에 따른 여름이 찾아오게 해서 상대적으로 풀었다 쪼였다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원 수송 경로를 노르트 스트림을 열 것인지 BTC 라인을 열 것인지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의 이권을 챙겨줄 것인지 중국의 이권을 챙겨줄 것인지를 컨트롤링 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쪼였다 풀었다 하는 과정에서 점점 경제적인 성장 캐파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똑같아요. 한 방에 죽이지 않고 풀었다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푸틴에게 정치적 이권을, 그리고 미국에게는 경제적 이권, 기름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다 줬으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 이권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은 정치적으로 균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분열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줬다.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따른 페널티만 가져갔을 뿐 그 외 다른 베네핏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적절히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준 데에는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미국이 푸틴에게 선물한 정치적 이권,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공적으로 쟁취하게 되게 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된 그 정치적 이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물 받은 이 정치적 이권을 바탕으로 5선에 성공을 해서 정권을 이어간다면 이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푸틴은 미국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항상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혹은 푸틴에게 정치적 이권을 안겨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주체를 위해 푸틴은 어떤 선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푸틴의 장기 집권이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2부에서는 푸틴 정권 연장의 진짜 의미라고 제목을 달아놨고 부제로 인플레이션형 불황의 지속이라고 써놨습니다. 즉,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또 해드리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지도자로서 연임을 시켜준 주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세한 이야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푸틴, 어게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요. 요즘 미국의 대선 후보자이자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러시아에다가 나토를 공격하라는 괴상한 발언을 해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나토 공격해도 돼. 적극적으로 권유할게.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나토 불바다가 돼도 상관이 없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애초서부터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에요. 오직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러시아 추고 싶은 칼춤 다 춰라. 라고 하면서 공격을 권유하는 발언을 해줬고 이에 따라서 미국 현지인들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깜짝 놀랐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백그라운드가 돈이에요. 나토를 겨냥해서 니네가 왜 자꾸 돈을 안 내니까 우리는 도와줄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국방비를 더 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안 내면 러시아가 무엇이든 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과거서부터 굉장히 자주 써먹었었던 외교적 스탠스입니다. 우리나라한테도 했었잖아요. 한반도가 불바다가 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미국이라는 막강한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왜 한반도에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한테 국방비를 내주질 않느냐라고 하면서 같은 잣대를 들이댔었던 인물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토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해줬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는 이제 기업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뭔가 정의와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미징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거를 국민적으로 지지를 해줘버리게 되게 되면은 유럽이란 나라는 또다시 러시아에게 벌벌 기어야 되고 미국의 원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면 할수록 나토, 유럽은 미국산 원유 수입 비용과 방위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즉,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깝치도록 냅두게 되게 되면은 노르트 스트림을 통한 자원 수송 경로는 더더욱더 차단이 될 것이고 이거를 미국이 메꿔주겠다고 하게 되면은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근데 그게 쌀 거냐? 아니라는 거죠. 비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싼 원유 수입 비용을 내야 되고 또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추가적인 진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국방력을 쓰면 쓸수록 이에 따른 방위 비용을 또 같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즉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거를 또 맞이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되죠? 방위 비용 수입으로 얻게 되고 원유 수입 비용 수익으로 얻게 되죠. 그러니 러시아 푸틴과 아직 대통령이 되진 않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커넥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려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유럽을 향한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 보이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도록 지속을 시키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환경을 연출시켜줘야지 미국이 원하는 이권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Again Putin, Again Inflation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화면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안으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최근에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방송 서두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칼슨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이 처음으로 서방 국가의 언론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조만간 우크라이나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진짜 우크라이나하고 합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전쟁의 승기를 잡은 상태이다. 우리만 그만두면은 이거는 바로 평화로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측은 승기를 잡은 쪽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었는지 그런 군사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원래 소련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대표자 격으로 앉아있는 칼슨이라는 사람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냥 알았다라는 식으로 푸틴의 입장을 들어주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러시아 대선에 푸틴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차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언론사들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와 합의에 도달한다. 이거는 전혀 푸틴의 진짜 의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틴은 미국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선물. 그러려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NSC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푸틴의 우크라이나전 협상 요구에 대해서 일축.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협상을 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줄 의사가 없다. 딱 선을 긋고 얘기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달아놓은 내용 자체가 성사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 라는 게 푸틴의 협상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전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푸틴이 지원이 다 끊겼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냅둘까요? 동맹국의 지원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놨는데 우크라이나를 그냥 살려둔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더 공세를 퍼부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지역을 자신의 지역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지 전쟁을 끝내지 않겠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도 우크라이나를 그냥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명목상 어느 정도의 지원 상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팽팽하게 전쟁이 장기 지속되도록 유지하게 할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미국이란 나라 이권에 가장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정치적 이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국가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밑에 내용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구 남반구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식량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에 의해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유가와 식량 가격 폭등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푸틴을 향해서 제발 전쟁을 끝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푸틴이 조만간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되니까 이런 나라들이 푸틴 화이팅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를 얻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된 푸틴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까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 대선을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된 거고, 이 액션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연임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신을 지도자로 앉혀준 실세들을 위한 그런 금융환경, 즉 인플레이션 지속을 또 선물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게 되게 되면은 러시아 푸틴이 만들어 놓은 공급 차단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 충격을 안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연준이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해온 궁극적인 목적지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미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하에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수요 충격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이죠.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네, 중동 지역에 분쟁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비용 상승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마다 미 연준은 고금리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고, 그 고금리를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수요 충격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충격 플러스 수요 충격 상황을 지속시키는 거, 이것이 어쩌면은 미 연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러시아 푸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미 만들어 줬었고, 그리고 또 재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푸틴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대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관련된 영상을 추천해 드리자면은 바로 요게 있죠. 어쩌면 연준은 처음부터 불황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21년도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려드렸던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이죠. 공급 충격으로 올라간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고금리를 지속하면서 수요를 떨어뜨리니까 물가가 잡히기는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물가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규모를 이렇게 쪼그라뜨리게 한다. 원래는 생산량이 여기에 있었는데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서 한 번 더 땡기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이 사인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물가만 바라보면서 올라간 물가가 다시 내려오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거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고 있는 기준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연준은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애초에 이 불황, 충격을 야기하도록 오랜 시간서부터 계획을 해왔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죠. 이것이 저는 궁극적인 목적, 미 연준이 원하는 최상의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를 조명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맞다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공급 충격 플러스 수요 충격에 따른 불황, 즉 펀더멘털 붕괴는 제가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 연준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이 목적 달성에 러시아 푸틴은 앞으로도 조력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펀더멘탈 붕괴가 일어나서 부도 상태가 되어버린 기업들, 국가들,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 연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영상이 자세히 있으니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한 번 더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임기가 이제 203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2030년이라는 그 연도는 모래성이 무너지고 벽돌집이 세워지기 좋은 시즌이라고 제가 오래전서부터 말씀드렸던 그 기간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서부터 시작해서 2030년이라는 10년의 시간이 기존의 틀을 타파시키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초석을 닦기 좋은 시간대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과거서부터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푸틴의 임기가 이번에 한 번 더 재선을 하게 되면은 딱 2030년까지 세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만들어내게 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정리 드리도록 할게요.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재선이 유력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이 원하는 최상의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조력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즉 또다시 인플레이션형 불황의 불씨를 피오르게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북반구가 시끄러워지게 되면은 남반구에는 평화가 찾아오겠지만 거꾸로 계절은 다시 순환하기 때문에 북반구가 또 조용해지는 때가 오게 될 텐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는 남반구가 또 시끄러워지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2024년도 시황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큰 그림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2023년 연초서부터 지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 지수가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시황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기 동안 뭔가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 관점에서는 지난해 1년 시간 동안 나아진 것이라곤 단 한 개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낸 버블의 사이즈만 키워졌을 뿐이죠. 저는 공급 충격 플러스 수요 충격이라는 그 스위치가 동시에 켜져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시황에 대한 전망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재선은 또다시 한번 공급 충격 그리고 수요 충격 상황을 야기할 만한 이벤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시황의 전환점이 나올 일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만들어내게 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시황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 연휴에 쉬었던 멤버십 전용 방송도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은 일요일 저녁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서 방송 시청하신 만큼 도움이 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